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그래요.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도 막상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면 그 모든 시간들이 헛된 게 되는 것만 같죠.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끝을 보기 전까진 아무도 몰라요. 뜻밖의 진심이 어떤 길로 이어질지는 누구도 쉽게 단정할 수 없으니까요. 장례식장 한복판. 온 가족이 모인 그 자리에서 갑자기 등장한 낯선 남자 하나가 모든 판을 뒤엎을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그 순간 제가 들은 한 문장으로 인해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말이죠.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고향은 충북 단양이에요. 공기 맑고 물 좋은 곳이죠. 산세가 유난히 깊고 푸르러서 도시에서 온 사람들은 다들 한 번쯤 감탄하곤 하는 단양에서의 제 첫 기억은 시장 바닥이에요. 장터 골목 한켠, 다 쓰다만 부직포 포대 위에서 장사 준비하시는 할머니 옆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제게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제가 3살 무렵 오래 앓으시다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죠. 사진도 몇 장 없고 엄마는 제겐 주변 어른들 말로만 존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일까요? 엄마라는 존재가 저에겐 그리움이 아니라 그냥 공백으로 남아 있었어요. 기억조차 없는 존재를 어떻게 그리워할 수가 있겠어요. 아빠는 생계 때문에 지방을 떠돌며 일하셨고 저는 주로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장사하러 다니시는 할머니 뒤를 따라다니며 어깨 너머로 이것저것 배웠죠. 할머니, 저 상추는 왜 오늘은 저쪽에 깔아? 햇볕 방향이 오늘은 반대잖요. 상추는 좀 덜 시들게 그늘로 놔야 안 말라. 할머니는 제게 사는 법, 버티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저희 집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어요. 뭐든 2번은 생각하고 사야 했고 밥상 위에 고기 반찬은 큰일 있을 때만 올랐어요. 그래도 저는 그때가 행복했어요. 가진 게 없어도 웃을 수 있었고 장 끝나고 남은 깨진 귤이나 다래 하나로도 참 행복하게 웃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12살이 되던 여름 모든 게 바뀌게 됐어요. 그날은 날이 유난히 더웠고 아빠가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 셋이 함께 계곡에 다녀오기로 했어요. 평소엔 항상 일에 쫓기던 아빠가 오늘은 꼭 가자고 하셨고 할머니도 좋아하셨죠. 작은 돗자리, 삶은 달걀 몇 개, 그리고 미리 삶아둔 옥수수를 보자기에 싸서 출발했어요. 계곡은 전날 내린 비로 물살이 빠른 편이었지만 물이 맑아 흐름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어린 마음에는 위험하단 생각을 못했어요. 손끝에 닿는 물이 시원해 정신없이 발을 담그고 놀던 그때 갑자기 물이 확 불어나며 제 다리가 휘청했어요. 아빠, 아빠! 그 짧은 외침에 아빠가 맨몸으로 뛰어드셨어요. 저를 있는 힘껏 밀어 올려 얕은 곳으로 던지듯 밀쳐주셨고 저는 간신히 바위 위로 올라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셨고 눈앞에서 작아지는 아빠의 그 뒷모습은 제가 평생 지울 수 없는 장면이 되었어요. 구조대가 아빠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숨이 멎은 뒤였습니다. 그 순간 이후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쥔 채 장례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저는 아빠 없이 할머니와 단 둘이 살게 되었어요. 아빠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나니 그때부턴 할머니가 돌아가실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밤에 자다가도 할머니 코 밑에 손을 대어 호흡이 있는지 확인하곤 했죠. 할머니는 그때도 새벽마다 장사를 나가셨어요. 체력이 붙일 때도 있었을 텐데 티를 내지 않으셨어요. 할머니, 새벽마다 나가지 말고 하루쯤 쉬면 안 돼? 에이구, 우리 똥강아지 밥 한 끼 제대로 먹이려면 내가 팔을 걷어붙여야지. 괜찮아, 걱정 붙들어 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할머니는 부모 없는 저를 늘 가엾게 여기셨어요. 하지만 그런 할머니마저 제가 중학교 졸업할 무렵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빠를 떠나보내고 할머니가 그랬듯
할머니의 장례식 내내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문상객들이 오고 가는 와중에도 벽에 기대어 그대로 굳어 있었고 상주 자리에 앉은 채로 흐느끼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만 봤어요. 그렇게 저는 작은아빠 집에 맡겨졌어요. 다행히 작은아빠도 작은엄마도 좋은 분들이셨어요. 저를 구박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셨고 큰 소리 내시는 일도 없었어요. 우리 집도 넉넉지는 않지만 네가 불편하지 않게 지내도록 노력할게. 네가 마음 편히 있어야지. 감사합니다, 작은엄마. 하지만 아무리 고마운 곳이어도 제 집, 제 가족은 아니었어요. 눈치를 안 줘도 눈치가 안 보일 수는 없었고 본인들 자식도 셋이나 됐는데 제가 낀다는 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신세를 오래 질수록 구박덩어리가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짐이 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는 방과 후 편의점 알바를 했고 주말이면 식당 서빙도 했어요. 누구보다 빠르게 뛰었고 주문도 잘 외웠고 손님 응대도 밝게 했어요. 사장님, 혹시 다음 주에도 스케줄 계속 넣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너처럼 성실한 애 요즘 없다. 말만 해. 대신 밥은 꼭 챙겨 먹고 다녀. 발목이 그게 뭐냐? 고기판 나르다 뚝 부러질라. 네, 남은 고기 왕창 먹을게요. 저는 어떻게든 빨리 졸업하고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매일같이 다짐했어요. 대학은 생각조차 안 했어요. 등록금을 누가 내줄 것도 아니고 장학금을 받기엔 성적이 아주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현실적으로는 제 힘으로 다니기엔 도저히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연한 수순처럼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작은 고시원방을 얻어 살며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려 온갖 일을 했어요. 패스트푸드점에서 감자튀김을 튀기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는 서빙하며 불판을 닦았고 가끔은 공장에서 박스를 접기도 했어요. 이거 하루 12시간 맞죠? 야간 수당은 어떻게 돼요? 너처럼 마른 애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보겠다고 하면 해봐. 지금 사람 없어. 그렇게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렸어요. 그러다 조금씩 돈이 모이자 중고 노트북 하나를 샀어요. 밤마다 고시원 좁은 책상 위에서 노트북을 펼쳐두고 독학으로 엑셀, 워드 같은 프로그램을 익혔어요. 딱히 하고 싶은 일이나 꿈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을 악착같이 살다 보니 돈도 어느 정도 모였고 작은 식품회사에 입사하게 됐어요. 그리고 입사 후 신입 시절 한 행사에 근무를 나가게 됐어요. 지역 특산물 전시회 부스 요원으로 배정됐고 행사 이틀째 되는 날 오후였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다시 바빠지기 시작하던 그때 시식 테이블에 놓여있던 장독 중 하나를 제가 그만 팔꿈치로 툭 치고 만 거예요.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그 귀한 된장이 바닥에 쏟아졌고 장독은 산산조각이 났죠.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정신 어디다 두고 있는 거야? 행사장에 무슨 민폐야 이게?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손은 떨리고 눈앞은 하얘졌어요. 주위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들이대고 있었고요. 그때였어요. 그때 한 남자가 조용히 제 앞에 손수건을 내밀었어요. 말없이 저를 바라보며 괜찮아요 하고 입모양만 지은 그는 당황해 있던 저 대신 수습을 시작했어요. 남자의 침착한 태도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죠. 뒷정리를 끝낸 뒤 남자는 본인을 간단히 소개했어요. 저는 이 회사 기획팀에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 공동 참가사라 행사 쪽에 계속 지원 나와 있었어요. 저는 그냥 막내 사원이라 뭐든 시키는 대로 하다가 그만.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진짜 큰일 날 뻔한 거 수습됐어요. 괜찮아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요. 그날 인사만 10번은 더 했던 것 같아요. 남자는 담담하게 웃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고 남자와의 인연은 그걸로 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몇 주 뒤
또다시 그를 만나게 됐어요. 비슷한 업종이다 보니 또 다른 행사장에서 마주친 거였어요. 저는 한눈에 그를 알아봤고 그 남자도 저를 보고 웃었어요. 또 장독 엎으시려는 건 아니죠? 그땐 정말 죄송했어요. 아직도 꿈에 나올 정도로 민망했어요. 그날 덕분에 인상 강하게 남겨주셨잖아요. 사실 그날 이후로 계속 궁금했었거든요. 괜찮으셨는지. 자연스럽게 제 연락처를 물어왔고 저도 큰 망설임 없이 알려줬어요. 그 뒤로 몇 번 만나게 됐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됐죠. 남편은 선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배려심이 가득했고 그 누구에게도 무례하거나 상처 주는 법이 없었어요. 남편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했고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어떤 집 아들인지 알게 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남편의 회사는 된장, 청국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을 제조하면서 전국으로 수출까지 하는 꽤 잘 나가는 중소기업이었고 그는 그 회사 오너의 아들이었어요. 그 회사는 우리 지역에서도 알아주는 곳이었고 브랜드 가치도 높았고 체험 교실이나 교육 프로그램까지 따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장을 담그는 기술뿐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까지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기업이었죠. 그리고 시모는 그 회사의 창립자이자 실질적 대표였고 된장왕, 청국장 대모 같은 별명을 가진 분이었어요. 도청식품산업 자문위원도 맡고 계셨고 지역 전통시장 장학회 기부자 명단에도 늘 이름이 있었죠. 그런 집안에 부모님도 안 계시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제가 며느리로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난 그 집 며느리 될 자격 없어. 당신 집에서 나 같은 사람 안 받아줄 거야. 우리 엄마 그렇게 물질적으로 사람 평가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야. 걱정 마. 나만 믿어. 그의 그 말 한마디에 조금은 안심했지만 시가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던 날 제 긴장은 극에 달했어요. 시가의 첫인상은 솔직히 말해서 압도적이었어요. 주차장에는 외제차가 줄줄이 있었고 거실엔 한눈에 봐도 고가의 명품 인테리어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마주 앉은 시모는 뭔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셨어요. 부모님은 언제 돌아가셨다고 했지? 어릴 때요. 엄마는 3살 무렵, 아빠는 12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이후론 혼자서 지냈겠구나. 네, 친척 집에 있다가 바로 자취하면서 그 뒤론 일하면서 살았어요. 옆에 앉은 큰 시누이는 전업주부였고 작은 시누이는 영어 유치원 원장이었어요. 두 사람 다 저를 노골적으로 훑었고 그중 작은 시누이는 대놓고 묻기도 했어요. 그런 옷은 대체 어디서 산 거니? 디자인이 참 특이하네. 아, 그냥 온라인몰에서 샀어요. 어머, 얘 봐. 내가 진짜 질문한지 아나 봐. 눈치 없단 말 좀 자주 듣지? 절 보며 두 시누이들끼리 눈을 마주치고 웃었어요. 순간 등줄기까지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그 자리는 그렇게 지나갔고 약간의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결국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 후엔 시가에 들어가 살게 됐고 저는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시모 회사로 옮기게 됐어요. 회사에 출근을 하고 보니 시모가 더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회사는 마치 장맛 하나로 인생을 일군 강인한 여자 한 명이 모든 걸 끌고 가는 제국 같았어요. 그 정점에 시모가 있었고 저는 그 곁에서 일을 배우게 됐죠. 남편과 결혼해 함께한 시간이 아직 3년이 채 되지 않았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옷을 챙겨 입고 나섰어요. 원래는 본사로 출근해야 할 일정이었지만 그날따라 갑자기 외부 거래처에서 하자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창고를 보러 가야 한다며 서둘러 나갔죠. 오늘 좀 늦게 출근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거래처 지붕에 물 샌다고 해서 직접 보고 오기로 했어. 왜 굳이 당신이 가? 요즘 날도 미끄러운데 그냥 기사님 보내면 안 돼? 내가 한번 보려고. 매번 현장 직원한테만 맡기면 안 되잖아. 금방 보고 올게. 이따 봐요. 그런데 그게 제가 본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깔끔하게 다려입은 남색 작업복, 손에 들린 수첩, 그리고 현관문 앞에서 저를 돌아보며 지은 그 짧은 미소까지 아직도 눈을 감으면 선명하게 떠올라요. 그날 오후 전화가 왔어요. 거래처 창고 지붕 위에서 작업을 점검하던 중 남편이 발을 헛디뎌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했죠.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놀라서 구급차를 불렀지만 병원 도착 전에 이미 심정지가 왔고 간신히 호흡은 돌아왔지만 의식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에서 우웅하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핸드폰을 들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아무 반응도 없었어요. 눈을 감은 남편의 얼굴은 너무도 고요했어요. 그날 제 인생은 다시 한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그리고 이제는 남편까지 제 곁에 있던 사람들은 왜 하나같이 오래 머물러 주질 않는 건지. 장례식장에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왔고 위로를 건넸고 절을 했고 음식이 오갔고 조문객 명단이 계속 늘어났어요. 그런데도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누가 왔는지도 무슨 말을 들었는지도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도 전혀 기억에 남지 않아요. 모든 절차가 끝나고 문상객이 모두 떠나고 빈소의 조명이 꺼졌을 때서야 비로소 현실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가 제 진짜 비극의 시작이었죠. 시모는 대놓고 말은 안 하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눈빛은 매 순간 저를 찔렀어요. 말은 안 해도 눈이 말하고 있었어요. 내 아들을 잡아먹은 년. 그런 고함이 그 눈빛 속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거실에 나오면 시모는 마주 앉은 소파에서 말없이 TV를 보고 계셨고 제가 그 옆을 지나칠 때마다 시선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 시선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어요. 시누이들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올케. 아니, 이제 올케도 아니지. 뭐하러 계속 여기 있어? 우리 현수도 없는 집에서 엄마랑 단둘이 같이 살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짐 챙겨서 친정으로 가든지 어디든 가야지. 남편도 없는데 시댁에 뭐하러 붙어있어? 아참, 친정이 없지? 그래도 그래. 엄마도 얼마나 불편하겠어. 솔직히 남편 없는 집에 며느리가 계속 붙어있는 거 보기 좋은 일은 아니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걸 느끼면서도 입술은 꾹 다물고 있었어요. 떠나라고 해도 갈 데가 없었고 떠날 수 없었어요. 이 집은 제가 남편과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공간이었고 방에는 여전히 남편의 책상, 작업복, 메모지 그리고 남편이 끄적여 놓은 낙서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그걸 두고 떠나는 건 저에겐 또 한 번 장례를 치르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악착같이 그 집에 붙어 있기로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거실부터 부엌, 현관, 신발장까지 청소를 했고 본사 사무실에 나가서 전화 응대, 택배 송장 출력, 시장 조달 서류 정리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도맡아 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시켜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가만히 있으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고 있지 않으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시모는 그런 저를 처음엔 본체만체 하셨어요. 말 그대로 제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대하셨어요. 어머님, 국 데워놨어요. 따뜻할 때 드세요. 어머니, 여기 둘게요.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마치 절 그대로 통과해 지나가듯 시모는 말 그대로 절 스쳐서 지나가셨어요.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시모는 저를 보지 않았어요. 한쪽에 제가 앉아있으면 시모는 고개를 절대 그 방향으로 돌리지 않으셨어요.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집이 제 마지막 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을 보내고 나면 저는 진짜 아무도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씩 잃어왔고 이제는 진짜 마지막까지 잃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남편이 남겨준 흔적이라도 매달리고 싶었어요. 미련이라면 미련이었고 집착이라면 집착이었겠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저는 정말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집에서 아침마다 새벽같이 일어났고 시모보다 먼저 부엌불을 켰고 직원들보다 먼저 본사로 출근해서 택배 박스를 접었어요. 누구도 저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하진 않았고 그래 달라고 바란 적도 없었어요. 그냥 그래야 제 숨이 붙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야 그나마 숨을 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시모의 마음도 조금은 풀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아주 조그맣게나마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제게 남편을 낳아준 사람이고 제가 사랑했던 사람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의 49제를 마친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아직 이른 시간이었고 저는 공장 안쪽 장독대 근처에서 조용히 정리 중이었죠. 바람은 쌀쌀했지만 그날따라 햇빛이 유난히 따뜻했어요. 그런데 등 뒤로 인기척이 느껴졌고 돌아보니 시모가 제 옆에 서 계셨어요. 손에는 작은 국자 하나가 들려 있었고요. 아무 말 없이 제게 국자를 내미셨어요. 이거 좀 떠먹어봐라. 맛이 어떤지 말해봐. 그 말 한마디가 제 귀에는 무슨 하느님 부처님 말씀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국자를 받아들었어요. 작은 장독에 담긴 청국장은 진한 갈색빛을 머금고 있었고 코끝을 간지리는 구수한 냄새가 고스란히 퍼졌죠. 국자를 조심스레 입에 가져가자 짠맛보다도 먼저 깊고 구수한 감칠맛이 퍼졌어요. 혀끝에 감기는 그 맛이 너무나도 부드럽고 묵직해서 순간 말을 잊었어요. 청국장이 어떻게 이렇게 짜지 않고 구수하죠? 구수한 맛이 가장 먼저 나요. 짠맛은 거의 없고요. 시모는 눈을 가늘게 뜨며 제 반응을 보시더니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리셨어요. 혀가 영 쓸모없는 건 아니네.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얼마나 웃음을 삼켰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시모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를 부르셨어요. 내일 새벽 일찍 일어나 공장으로 나와라.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새벽같이 눈을 비비고 일어나 공장 한켠에서 시모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청국장 제조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콩 씻는 법부터였어요. 삶기 전 몇 시간이나 불려야 하는지, 물의 온도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어느 정도로 문질러야 비린내가 빠지는지, 콩을 만지는 그 손의 리듬, 팔의 힘 조절, 물을 바꾸는 타이밍까지 저는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눈을 부릅뜨고 따라했어요. 그렇게 문지르면 껍질만 다 벗겨지지. 안쪽까지 냄새 빠지려면 좀 더 눌러서 씻어야 해. 아,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힘을 더 주고 이렇게요? 팔목에 힘 빼고 어깨에서 눌러. 그래야 전체가 고르게 씻긴다. 외우려고만 말고 감각을 익히란 말이야. 그 말이 어찌나 멋있게 들리던지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손이 얼얼한 상태로 노트를 꺼내 씻는 법만 한 페이지를 빽빽하게 적었어요. 또 다음 날은 콩을 삶는 법을 배웠어요. 콩 삶기는 단순한 일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온갖 감각을 동원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물이 끓기 시작한 뒤 뚜껑을 덮는 타이밍, 콩 껍질이 터지기 시작할 때 냄새를 맡고 익은 정도를 판단하는 방법, 삶은 콩을 식힐 때 넓은 채반 대신 천을 까는 이유까지 모두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덮개는 너무 늦게 닫으면 김이 다 날아가. 뚜껑에서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할 때 닫는 거야. 그럼 김이 안 빠지고 다시 콩에 스며드는 거죠? 그래야 고소함이 살아나. 허튼 김은 다 맛을 날려버리는 법이다. 배우는 하루하루가 스릴이 넘쳤어요. 실패하면 안 된다는 긴장감이 아니라 오늘은 또 어떤 비법을 배우게 될까 하는 기대감이 컸어요. 그러다 한날은 시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공장 장독대 쪽 큰 장독 위로 햇빛이 너무 오래 비치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괜히 불안한 마음에 작은 그늘막에 옮겨서 장독을 덮었어요. 별 생각 없이 한 일이었어요. 시모가 돌아오셨고 장독을 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뚜껑을 열어 장을 들여다보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죠. 장독 위에 그늘막 올린 거 잘했다. 요즘 같은 날씨엔 장이 겉에서 익는단 말이지. 이제 제법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 정도였어요. 그간 쌓였던 묘한 거리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무슨 큰 상이라도 받은 듯 그날은 하루 종일 마음이 들떴죠. 그 뒤로도 저는 빠짐없이 모든 과정을 따라갔어요. 시모는 처음에는 그저 말로만 지시하시더니 점점 제 손을 보며 직접 설명을 곁들이셨어요. 그러다 제 노트를 보시고는 조용히 한 장씩 들춰보시더라고요. 이건 내가 가르친 적이 없는데? 어딘가에서 봤나 보지? 그날 어머님이 장맛은 기온 변화에도 민감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절별 장 발효 주기를 따로 정리해봤어요. 제법이구나. 시모는 돌아서며 싱긋 웃으셨고 이 정도면 최고의 극찬이었죠. 시모는 그 뒤로 시장에 가실 때도 도청 행사 준비를 하실 때도 늘 저를 대동하셨어요. 행사 부스 세팅부터 시시 코멘트까지 함께 준비하면서 저는 시모가 얼마나 장사에 진심인 분인지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를 온몸으로 느꼈어요. 시장 가는 날이면 새벽부터 팔 걷고 나섰고 직접 시식용 청국장을 떠서 일회용 용기에 담는 일도 맡았어요. 그러다 보면 가끔 상인들이 제게도 한마디씩 하곤 했죠. 아이고 부지런도 하네. 새댁이 저렇게 새벽부터 따라다니는 건 처음 봤어. 아유 열심히 배워야죠. 좋은 며느리 뒀네 그래. 그렇게 점점 처음에는 그냥 시장 아들 앞세운 과부라고 수군거리던 직원들도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눈도 마주치지 않던 공장장 아저씨도 점점 절 인정해 주셨죠. 이건 내가 할 테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손 까지게 생겼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진짜 괜찮아요. 손 까지는 건 익숙해졌거든요. 요즘 대표님이 며느리 얘기 많이 하세요. 청국장 맛도 좋아졌다고. 정말요?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 대표님 앞에선 칭찬 안 해도 뒤에선 다 아시는 분입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고 남편과는 채 3년도 함께 살지 못했지만 시모와는 어느덧 20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 했어요. 사람들이 종종 저희 둘을 보고는 저 집은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아니라 부부 같다고 웃으며 말할 정도였죠. 처음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웃어넘겼지만 문득 돌아보면 정말로 저와 시모는 묘한 동반자 같기도 했어요. 때로 저에게 시모는 한 번도 가져본 적 없었던 엄마 같은 존재이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겨울 시모가 자꾸 숨을 몰아쉬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처음엔 계단을 오르실 때, 그 다음엔 밥을 먹으시다가도 한 번씩 호흡이 가빠졌고 그러면서도 괜찮다고 감기일 뿐이라고 우기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이 눈에 밟혀서 강제로 병원으로 모시고 갔죠. 제발 좀 병원 가요. 아무리 감기라도 숨이 저렇게 차는 건 아니잖아요. 됐다. 괜히 병원 가서 돈 쓰고 고생만 하지. 안 돼요. 감기든 뭐든 이대로는 불안해서 못 있겠어요. 어머님 자꾸 이렇게 고집 피우실 거예요? 결국 시모는 투덜거리면서도 제 성화에 못 이겨 병원에 가셨고 검진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만성 신부전증. 그동안 방치된 고혈압과 당뇨가 원인이었고 더 이상은 예전처럼 활동하시면 안 된다는 진단이었어요. 약은 평생 드셔야 했고 무엇보다 과로나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고 했죠. 그때부터 저는 시모의 그림자가 됐습니다. 어디든 같이 다녔어요. 병원 진료는 기본이고 장날엔 휠체어를 끌고 시장을 누볐고 회사에 출퇴근하실 땐 뒷좌석에 이불을 깔고 모셔다 드렸어요. 본사 옥상에서 장시료 말리는 날이면 엘리베이터 없는 3층 옥상 계단을 제 등에 엎혀서 오르시기도 했죠. 자, 꽉 잡으세요. 삐끗하면 저 혼나요. 나도 이제 네 등에 엎여야만 옥상 한번 가보는 팔자인가? 왜요? 저 이참에 효부상 한번 받아보죠 뭐. 그렇게 웃기도 했지만 속은 먹먹했어요. 그렇게 강단 있고 당당하던 분이 제 등에 기대시는 걸 보며 마음이 짠했거든요. 시모는 점점 사무실에 나오는 날이 줄었고 거래처 미팅, 회의, 사전 검수까지 전부 제가 대신하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시모는 여전히 냉장고 안 장독 하나하나 맛보는 걸 빼먹지 않으셨고 직원들이 만든 된장 항아리 위에 앉아 한참을 묵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이었어요. 무더위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던 시기였고 마침 그 주엔 냉방기 점검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그걸 깜빡한 채 주말을 넘겨버린 거죠. 월요일 아침
본사 지하 창고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청국장 특유의 구수한 발효향이 아니라 퀴퀴하고 눅눅한 뭔가가 상한 냄새였죠. 급히 장독 뚜껑을 열어보니 색이 탁했고 수면 위에 떠오른 기름막이 말 그대로 기형이었습니다. 콩이 썩은 듯한 냄새도 났고요. 저는 바로 냉방 시스템 점검 기사에게 전화를 돌렸고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기계가 멈췄고 주말 내내 30도 이상이었던 지하 창고 내부는 거의 찜통이었다더군요. 총 8독이었고 그의 추석 대목용으로 준비해둔 청국장 원물이었어요. 이미 포장 용기와 라벨까지 준비해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는 컸습니다. 그중 3독은 아예 폐기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전량 재검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어요. 직원들은 우왕좌왕했고 물류 담당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종이를 흔들며 말했죠. 이거 오늘 발송 건인데요. 지금이라도 거래처에 출고 지연 안내 올릴까요? 백화점 라인은 내일 아침까지 배송해야 되거든요. 일단 전부 정지하고 거래처 리스트부터 정리해줘요. 내가 직접 전화 돌릴 테니까. 저는 바로 거래처별 담당자에게 상황 설명 전화를 걸었고 중소형 매장엔 보유 중이던 된장 상품을 대체 출고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거래처에는 상황 설명 문자와 함께 할인 쿠폰을 바로 발송했고요. 밤에는 사무실을 작업장으로 바꾸고 본사 창고에 남아있던 시모의 묵은장 항아리를 급히 포장 용기로 옮겨 담기 시작했어요. 포장팀 직원들 몇 명과 함께 새벽까지 라벨을 찍고 포장지 붙이고 상자에 담는 작업을 했죠. 다음 날 아침, 시모가 휠체어를 타고 공장에 들어오셨습니다. 직원들 틈을 지나 창고까지 들어오신 시모는 포장된 상자들 위에 손을 얹으시더니 잠시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제 어깨를 툭 치며 말씀하시더군요. 남은 내 회사는 어쩌나 하고 내 눈 감을 길이 막막했는데 이제 됐다. 너 있으니 이제 난 한시름 났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아직은 눈 감으시면 안 되죠. 저 아직 혼자 못해요. 아니야, 이젠 나보다 낫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장 담그는 일 말고도 거래처 응대, 신상품 기획, 인사 관리까지 본격적으로 전면에 나서게 됐습니다. 시모를 대신해 대표 대행을 맡게 된 거죠. 이 라인 말인데요. 내년부턴 아예 된장 쪽으로 돌릴까요? 네,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번 추석 매출 결과 보고 구조 변경 생각해보죠. 이제는 누가 봐도 제가 이 회사를 책임지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시모가 저를 후계자로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셨다는 게 가장 중요했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 채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시모는 생각보다 훨씬 일찍 저를 떠나셨습니다. 매일같이 그분을 곁에 두고 살았던 저로서는 그 짧은 시간마저 너무 야속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입맛을 잃으시고 장독 앞에 오래 서 계시지 못하더니 병원에 다녀오신 날 의사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심장 기능이 예상보다 훨씬 더 떨어졌습니다. 상태가 가파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입원을 권유드립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요? 수치상으로는 아직 안정적이지 않았나요? 심장 기능 저하가 급속도로 진행 중입니다. 언제 갑자기 멈춰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시모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식은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지만 워낙 발이 넓고 덕도 많이 지으셨던 분이라 빈소를 차리자마자 평소 인연이 있었던 분들이 줄줄이 찾아왔어요. 도청 관계자부터 시장 상인회 회장, 지역 학교 관계자들까지 각계각층 사람들이 조문을 오셨죠. 그렇게 정신없이 조문객을 맞이했고 예를 갖추며 이틀을 보낸 새벽, 빈소에는 저희 가족과 몇몇 가까운 친척들만 남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때 친척 중 한 사람이 물었어요. 근데 재산 분배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 유언 같은 건 있으시대? 그 말에 조용하던 분위기가 살짝 일렁였고 큰 시누이가 자연스럽게 나섰어요. 아, 엄마가 유언 남기셨어요. 유선이랑 저 둘 다 15억씩 받기로 했고요. 엄마가 아직 의식 또렷하실 때 저희 둘 불러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회사 이야기는 안 하셨어? 회사요?
뭐 요즘 누가 청국장 먹어요. 장냄새 싫다고들 하는 세상에. 그건 정리할 예정이에요. 그 말을 하면서 신우이는 아주 천천히 의미심장하게 제 눈을 한번 훑었어요.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그 둘은 마치 짠 듯 저를 향해 시선을 맞추더니 입을 열었죠. 왜? 뭐 할 말이라도 있어? 20년을 엄마 옆에서 보필했다는데 한 푼 떨어지는 게 없으니 본전이 아쉬워? 에이, 설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올케. 오갈 데 없는 올케 받아주고 먹여주고 취직까지 시켜줬잖아.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고마워해야지. 어머, 그러고 보니 올케는 이제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네. 엄마도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슬슬 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나서봤자 뭐가 달라질까 싶어서요. 근데 바로 그때였어요. 장례식장 문이 조용히 열리고 낯익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시모의 전담 변호사였죠. 손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말없이 단상 앞으로 걸어오더니 모두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모든 유가족분들, 일가 친척분들이 계신 이 자리에서 고인의 유언장을 공식적으로 낭독하겠습니다. 본 유언장은 병원 입원 직전 자필로 작성되었고 공증인 입회 하에 녹음 및 영상 기록까지 맞춰 법적 효력을 완전히 갖추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안이 조용해졌어요. 벽식의 초침 소리까지 또렷이 들릴 정도였어요. 시누이 둘은 약간 당황한 눈치였지만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유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은 사망과 동시에 내 명의의 예금, 적금 및 양평 소재 부동산을 큰딸 김유라와 작은딸 김유선에게 각각 절반씩 상속한다. 시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역시나 하는 눈치였죠. 단, 내 회사의 운영권 및 법인 지분 전량은 며느리 윤하경에게 단독 귀속되도록 한다. 그 순간 장례식장 전체가 술렁였어요. 친척들 중 몇몇은 하고 탄성을 내뱉었고 시누이들은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큰 시누이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를 쟤한테 준다뇨. 회사도 엄연히 유산인데 그걸 며느리한테 넘긴다는 게 말이 돼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엄마가 우리한테 회사 얘긴 한마디도 안 하셨다니까요. 그게 어딨어요. 며느리가 회사를 가져간다는 게. 시누이들이 따지고 들자 변호사는 말없이 태블릿을 꺼내더니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는 병원 벽실 벽이 비쳤고 그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내 딸들이 그러더군. 촌스럽고 냄새나게 청국장은 무슨 청국장이냐고. 공장 문 닫고 건물 팔아서 쌈박한 프랜차이즈나 하자고. 심지어 사이들이 내가 죽으면 명의부터 어떻게 바꾸자고 의논하는 걸 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결심했지. 이 회사는 그런 애들한테 안 준다고. 장독에 손 한 번 안 대본 애들한테 내 회사 절대 안 맡긴다고. 하지만 그 아이, 내 며느리 하나만은 달라. 장이 끓는 냄새 맡고도 구수하다며 웃을 줄 아는 건 걔 하나였어. 내 회사를 물려받을 놈은 내 며느리 하나야. 녹음이 끝나자 시누이 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어요. 큰 시누이는 고개를 푹 숙였고 작은 시누이는 눈동자만 이리저리 굴리다가 결국 주저앉고 말았어요. 친척들마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새로운 대표이사는 며느리이신 윤하경님입니다. 이 내용은 법적 효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모의 영정사진만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속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20년을 꼬박 어머님 곁에서 함께 했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 저에게 10,000원 한 장 안 남기셨다는 얘기 들었을 때는 조금 서운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뜻을 제가 미처 읽지 못했네요. 어머니, 저 꼭 지켜낼게요. 어머니 장맛도, 어머니 회사도,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지켜주고 싶으셨던 그 정신까지도. 저한테 물려주신 이 모든 것 절대 어그러지지 않게 꼭 지켜낼게요. 제 눈에선 눈물이 한 방울 또르르 흘렀고 장례식장 안은 여전히 고요했어요.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어머니를 향해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제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 크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죠.
장례식이 끝나기도 무섭게 시누이들은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평소에 조용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큰 시누이는 화장을 마치자마자 전화를 돌리더니 변호사 사무실과 일정을 잡았고 작은 시누이는 법무사를 공장 앞으로 부르더니 공장 건물 등기와 소유권 관련 자료부터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사위는 더 적극적이었어요. 시모가 생전에 작성한 예전 자문 계약서를 꺼내들고는 무슨 조항을 찾겠다며 회사 직원들한테까지 연락을 돌리고 있었어요. 회사라는 게 개인 자산하고는 다른 겁니다. 유언장에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시모님이 사내 구성원들과는 아무런 상의 없이 지분 처리를 했다는 건 법적으로도 무효 소지가 크죠. 그 지분은 어머님 개인 명의였고 단독 주주셨어요. 그러니까요. 그 단독 주주가 돌아가신 거니까 더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만히 있진 않을 겁니다. 그럼 끝까지 가보겠다는 말씀이세요? 당연하죠. 법으로 싸워보자고요, 어디. 심해부는 그렇게 말하고는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며 일정을 잡더라고요. 하지만 시모는 살아생전에 그 누구보다 치밀한 분이셨어요. 유언장을 준비하기 전부터 모든 가능성을 계산하셨고 법무팀과 함께 차근차근 대비해 오셨던 거였어요. 시모는 회사의 대표이자 100% 단독 지분 보유자였고 사망 직전 공증인을 본사 회의실로 부르셨고 그 자리에는 회사 법무팀 실장까지 배석했어요. 유언장을 작성하기 전 병원 입원 전에 이미 지분 이전은 완료되었고 그 내용은 법인 등기분 등본에도 명확하게 반영돼 있었어요. 대표이사 및 모든 지분 보유자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 시누이 쪽에서 제기한 주장은 고인이 정신적으로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유언을 작성했다는 말이었지만 이미 병원 측에서 발급한 진단서, 공증인의 서면 진술, 그리고 당시의 영상 기록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법적으로는 완벽했어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틈이 없었죠. 하지만 제가 진짜로 싸워야 했던 건 그 뒤에 따르는 말과 시선들이었어요. 회사 밖에서는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사장 며느리가 결국 회사를 물려받았다더라. 원래 자식들 목 아니었나? 그걸 며느리가 가로챘다네? 하는 말들이 퍼졌죠. 거래처 몇 군데에서는 대표 바뀌었다는 이유로 기존 계약 조건을 수정하자고 했고 이전 사장님은 덤이라도 몇 박스 챙겨주셨는데 하며 노골적으로 줄어든 납품 단가를 들이대는 곳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제 편이 되어준 건 다름 아닌 직원들이었습니다. 사장님, 그날 장 상했을 때 기억하세요? 냉방기 고장났던 여름이요. 그때 진짜 큰일 날 뻔했죠. 그때 사장님 아니었으면 우리 추석 물량 다 날렸어요. 사장님이 거래처랑 일일이 통화하고 밤새 포장 돌리신 거 저희가 다 봤습니다. 저 혼자 한 것도 아니잖아요. 다들 도와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저희야 따라간 거고요. 저흰 다 압니다. 돌아가신 대표님이 왜 사장님을 후계자로 지목하셨는지. 사실 직원들은 시모를 정말 많이 따랐어요. 우리 회사는 복지에 관해서는 작은 회사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죠. 명절 상여금은 물론이고 직원 자녀 장학금, 경조사비, 여름엔 냉풍기 설치, 겨울엔 온풍기 보조까지 세세하게 챙기셨거든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도 싫어하셨고 계약직이라도 회식이나 워크숍엔 반드시 함께 데려가셨어요. 한 번은 비정규직 직원이 일하다 조금 다쳤는데 병원비를 전액 회사에서 처리해준 일도 있었고요. 시모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우린 다 조선 된장 먹고 자란 조선 사람들 아니냐. 그 말이 저한테는 삶의 철학처럼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표가 된 이후에도 그 철학을 지키겠다고 직원들에게 다짐했고 하나하나 실천에 옮겼어요. 직원 복지 예산은 조금도 줄이지 않았고 오히려 출산 휴가 기간을 늘리고 직원들이 한 달에 하루는 문화생활도 하고 다른 공부도 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로 도입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직원들도 점점 절 잘 따라줬어요. 하지만 작은 시누이 부부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치 이번 기회를 마지막 반격처럼 여기고 회사 이름과 시모의 명성을 이용해 뭔가 새 사업을 벌이려는 움직임을 보였죠. 어느 날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된장마을 공장 땅이 새로 개발된다더라. 사이가 투자자 데려왔대 하는 말들이었죠.
알고 보니 작은 시누이 부부가 공장 부지를 담보로 투자 유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공장 건물이 제 명의였고 회사 지분도 100% 제 것이었으니 그들이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거였죠. 처음엔 투자자들도 시모의 명성을 믿고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모두 등을 돌렸고 결국 투자자들은 전원 철수했어요. 작은 심해부는 더 무리수를 뒀어요. 투자 설명 자료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금융기관 내부에서 제기되었고 사문서 위조 미수 혐의로 고발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일이 그렇게 터지자 작은 시누이는 입을 닫고 한동안 연락조차 두절되었고 시가 쪽 친척들도 하나둘 고개를 돌렸죠. 큰 시누이 쪽도 유언 무효 소송을 끝까지 밀어붙였지만 결국 최종 판결에서 패소했어요. 재판부는 유언장뿐만 아니라 녹음 자료, 영상 기록, 공증인과 증언자 진술까지 모두 확인한 뒤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유언장은 고인이 완전한 의식하에 자필로 작성한 문서로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명백히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도 시모의 뜻도 시모가 남긴 유산까지 온전히 지켜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제 방식대로 하지만 시모의 철학을 그대로 따라가며 회사를 운영해 나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우선 회사 이름은 그대로 두되 브랜드의 외형을 조금 바꾸기로 했어요. 이름은 그대로 살리고 로고는 좀 더 세련되게 바꿨어요. 시모의 얼굴에서 모티브를 따온 작은 실루엣을 넣고 전통 항아리 문양도 깔끔하게 정리했죠. 패키지 디자인도 소폭 리뉴얼했어요. 너무 예스럽지도 너무 현대적이지도 않게 말이죠. 전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의 변화. 그게 시모가 늘 말하던 방식이었거든요. 기존의 된장, 청국장 라인업은 손도 대지 않았고 시모가 예전부터 직접 손질해 오시던 장아찌들도 그 레시피를 그대로 살려 신상품으로 내놓았어요. 시모가 수첩에 남긴 비율 그대로 고추잎 장아찌, 머위 장아찌, 된장 고추지 모두 하나하나 테스트하고 맛보고 출시했어요. 또 시모가 생전에 늘 해오셨던 기부활동과 사회공헌도 이어갔어요. 지역 요양원 3곳에 정기적으로 장류를 기부했고 특히 시모가 자주 갔던 노인복지관에는 직접 담근 된장과 청국장을 계절마다 전달했어요. 사내봉사 동아리도 정식 창단해서 운영했고 취약계층 반찬 나눔 캠페인도 새롭게 조직했어요. 이건 직원들과 함께 매달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일인데 처음엔 어색해하던 직원들도 이젠 반찬 담는 솜씨가 장난 아니에요. 사장님, 이번엔 고들빼기 좀 더 넣어도 되죠? 지난번 어르신들이 맛있다고 하셨어요. 그럼요. 된장무침도 추가했으니까 더 풍성해질 거예요. 그리고 직원 자녀 장학금 제도도 대폭 확대했죠. 기존에는 대학생 자녀에게 한정돼 있었던 걸 중학생부터 지원하도록 바꾸었고 성적 기준도 완화해서 형편만 어려우면 누구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꿨어요. 어느 날 오래 일한 한 직원이 저를 찾아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딸 이번에 장학금 덕분에 학원 끊지 않고 계속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전 어머님이 만드신 제도와 뜻을 그냥 이어갈 뿐인데요, 뭘. 그렇게 저는 하나하나 시모가 해오셨던 일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단순한 운영이 아니라 시모의 뜻을 계승하는 일이었어요. 장맛 하나에 온 인생을 바쳤던 한 사람의 정신, 사람을 가장 먼저 생각했던 그 철학을 말이죠. 나중에 큰 시누이는 결국 남편과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집 부부싸움은 시모 장례 직후부터 심상치 않았다고 했어요. 시모가 세상을 떠나고 회사 상속권이 제게 넘어간 이후 원래 공장 부지를 팔아 부동산 개발 자금으로 쓰려던 계획을 세웠다는 큰 심해부는 그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자 분을 참지 못하고 화살을 아예 큰 시누이에게 돌렸대요. 큰딸이라는 게 그거 하나 못 구워 삶아서 며느리한테 회사를 통째로 뺏겨? 이게 다 당신이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는 당신은 얼마나 유능해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맨날 말만 번지르르 하고 결과는 맨날 실패잖아. 그렇게 날이 갈수록 서로를 향한 원망은 깊어졌고 결국 두 사람은 남남이 되었어요. 큰 시누이는 이혼한 뒤에 해외로 떠났다고 들었어요.
정확히 어느 나라로 간 건지는 몰라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나갔다는 얘기만 들었고 그 이후로는 소식도 끊겼죠. 그저 가끔 지인들을 통해 혼자 지낸다더라, 연락은 받지 않는다더라 라는 소문만 돌 뿐이에요. 작은 시누이는 여전히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가 많았죠. 원래 워낙 입지가 좋은 데다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도 인기가 있었는데 그 소문이 돌고 난 이후로 학부모들 신뢰가 조금씩 흔들렸다는 말이 들렸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인데 집안 문제로 시끄러워지면 신뢰가 무너지기도 하니까요. 게다가 15억이나 되는 상속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제 험담을 한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며느리가 눈치도 없이 회사를 다 가져갔다. 장냄새 맡고 붙어있더니 결국 다 해먹었다 같은 말을 하고 다닌다더라고요. 사실 처음엔 서운했어요. 저도 사람인데 그런 말 들으면 속상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부잣집에서 태어나 평생 호강만 하며 살던 사람이 그 큰돈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할 대상만 찾는다니 그 인생도 참 불쌍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나니 제 눈앞에 있는 일들이 더 중요해졌어요. 이제 저는 매일 어김없이 공장 문을 열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시모가 살아생전 늘 손으로 어루만지던 장독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앞에서 저는 매일같이 그분의 숨결을 느끼며 하루를 열곤 하죠. 이젠 대표님,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렇게 불릴 때마다 어색하고 마치 옷이 안 맞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느새 그 자리가 제 옷처럼 익숙해졌고 그 무게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최근엔 새로운 도전을 하나 시작했어요. 최근 들어 K푸드에 대한 해외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통 발효식품, 특히 청국장과 장아찌가 웰리스 푸드로 조명받기 시작했거든요. 그 흐름을 지켜보던 저는 저희 공장 안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장담극이 체험장을 만들었어요. 본사 한쪽 공터를 정비해서 장마을 체험관이라는 공간을 만들었고 장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죠. 예약제로 운영하고 전문 통역가도 함께 붙였고 시모가 생전 즐겨 입으셨던 생활한복 디자인을 따서 체험 도우미 유니폼도 제작했어요. 외국인들은 처음엔 손에 장이 묻는 걸 꺼려했어요. 스멜 이즈 베리 스트롱 하며 눈살을 찌푸리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엔 굿 스멜을 외치며 두 손으로 콩을 비비고 장을 치대는 모습을 보면 만약 시모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뿌듯해하고 좋아하셨을까 싶어 혼자 웃음이 나오곤 해요. 이 냄새 좋아요? 이게 바로 한국의 된장 향이에요. 예스, 구스예요, 구스. 해피 스멜. 그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고 우리 된장에 해시태그를 달아가며 세계로 퍼져나가는 걸 보면 괜히 뿌듯하고 대견하기까지 해요. 처음엔 투박하고 때론 싫다고 느껴졌던 그 장냄새가 이제는 제 하루를 여는 향이고 제 삶 전체를 감싸는 향이 되었어요. 그렇게 오늘도 장독대를 한번 쓰다듬으며 저는 하루를 시작해요. 그곳에는 시모가 남긴 수많은 이야기가 고여있고 제가 지켜야 할 수많은 약속이 눌러앉아 있어요. 사람 냄새나는 된장처럼 투박하지만 진한 이 인생도 앞으로 더 오래오래 익혀갈 생각이에요. 그게 어쩌면 제가 받은 가장 귀한 유산이니까요. 누군가는 말하죠. 사람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고요. 저 역시 그 말을 완전히 믿는 편은 아니었어요. 살아보니 때때로 세상은 너무 불공평했고 어떤 진심은 끝내 외면받고 어떤 불의는 오히려 더 큰 힘을 얻는 걸 많이 봤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전 그 말을 믿게 됐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였지만 저는 그분을 사랑했고 존경했고 평생을 곁에서 지켜드렸어요. 그리고 그분 역시 끝끝내 제 진심을 외면하지 않으셨죠. 시모께서 남기고 간 뜻과 유산을 저는 앞으로도 오래도록 지키며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외면당했다고 느껴지는 진심이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마음이 닿을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저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진심 또한 언젠가는 따뜻하게 되돌아오는 날이 오길 진심으로 바랄게요.